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잘 지내셨죠? 배경이 좀 촌스러워졌나요? 일단 지난번에 촬영했던 곳이 현 PD의 공간이에요. 유린이 유죄. 초보 유튜버를 위한 방송하는 방법, 방송 장비를 알려주는 채널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위에 이쪽인가? 이쪽? 카드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꽤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다룰 정치인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원래 좀 늦었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2편 정도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촬영을 다 마치고 편집을 하던 중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초대형 발언을 했어요. 지금 친일 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자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겠다고 또 합니다.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반민특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편집을 중단하고 갈아엎었어요. 원래 한 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 발언이 너무 큰 발언이어서 나경원 의원의 역사 뒤집기를 한 편 다루고요. 나경원의 일반적인 정치 리뷰를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할게요.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 발언은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 서훈자들을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비판하다가 나온 발언이에요. 우파는 친일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라는 주장을 하다가 반민특위가 툭 튀어나온 거죠. 이런 맥락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발언 자체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역사적 평가를, 지금까지의 역사 평가를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혹시 반민특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냥 들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반민특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킨 게 아니라 이승만과 친일 경찰들이 친일 청산 활동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게 역사적 진실이에요. 반민특위는 재헌국회에서 1948년 9월 22일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구성됩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1949년 1월부터 시작돼요.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친일파들, 유명한 친일파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요, 반민특위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민특위를 해체하라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친일 경찰들이었습니다. 친일 경찰들이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반민특위는 빨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 친일 경찰들의 시위는 영화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이정재가 재판을 받고 나와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시위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친일 경찰이에요. 하지만 반민특위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1949년 6월 6일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그 시위하는 친일 경찰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6월 5일날 밤에 모여서 6월 6일날 아침에 반민특위 본부, 특위본부를 포위합니다. 무장을 한 채로. 그리고 특위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요. 트럭에 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지하려고 했던 특위 검찰관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려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언이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윗사람의 허락이 있었다.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 친일 경찰, 잡혀간 친일 경찰들을 석방하라는 거예요. 노독술 이런 사람들 석방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요구했던 거고 결국 석방이 됐어요. 그 이후에 반민특위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됩니다. 위원장도 바뀌어요. 원래 위원장이 사임을 하고 반민특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위원장이 됩니다. 반민특위는 유야무야 끝나게 됩니다. 공소시효도 줄이고 활동기간도 줄여서 결국에는 끝내게 되죠. 해방 이후에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역사적 평가가 있어요. 요거는 좌우를 막론하고 역사학자들이 공의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반민특위는 그렇게 끝나버렸다. 이승만과 친일 경찰들의 공작에 의해서 이것은 좌절되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둘러싼 역사적 진실은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게 아니고 국민적 염원을 담은 반민특위를 이승만과 친일 경찰들이 빨갱이로 몰아서 박살내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걸 잘 알고 발언을 했어야죠. 만약에 그리고 이것이 실언이었다면
사과를 했어야죠. 다음 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명을 합니다. 친일 청산 잘 됐어야 됐다고. 그랬다면 국민 분열을 했다. 반민특위가 국민 분열을 했다라는 말을 걷어들였어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15년이 넘었어요. 문제적 발언과 해명이 사건을 더 키우는 이런 패턴은 나경원의 정치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나경원 의원실이 되게 바빠집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일왕 생일 파티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즈음에서 나경원 의원이 일왕 생일 잔치에 참석했다라는 허위 정보가 돌아요. 그리고 언론들이 이제 이 논란을 다루다가 나경원 의원이 참석했다는 문구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때마다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수정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나경원 의원이 2004년에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일왕 생일잔치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 즈음에서 일본은 자위대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바꾸려는 거죠. 그 전까지 일본의 군대는 방어적 개념밖에 없었어요. 외국으로 진출할 수는 없게 이렇게 헌법으로 막아놓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군국주의화의 핵심은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아주 본격화되죠. 2004년은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시기였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의 입장은 지금과 동일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한국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거죠. 당연히 여러 사회 각계에서 비판 여론이 일어났고요.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치인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동조하는 그런 행동이다. 당연히 나경원 의원실에도 공문은 날아갔을 겁니다. 어찌됐건 나경원 의원은 참석을 했어요. 이 행사에. 근데 이때 일본이 어느 정도였냐면 행사 전날에 우리나라 외교부에 독도 유람선에 관한 항의를 합니다. 일본 영토에 대한 관할권 행사로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외교부에 전달해요. 자기 땅이니까 여기에 유람선 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이런 입장이 있고 난 다음날 자위대 행사에 간 겁니다. 근데 더욱 문제는 나경원의 해명이에요. 이 당시에는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부각되진 않았어요. 조선 의원이었잖아요. 문제가 됐던 것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였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것이 쟁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입장을 밝혔죠. 그 당시에는 초선이었고 무슨 행사인지 잘 모르고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해명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무슨 행사인지 알고 갔습니다. 동영상이 나왔어요.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 아, 자위대 무슨 자위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행사인지 알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해명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부적절했고 해명도 거짓이었던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런 패턴이 이 정치 과정에서 몇 차례 반복됩니다.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있었죠. 협상 결과가 발표됐을 때 나경원 의원이 이 협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외교적으로 잘된 협상이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당시 협상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더 받으려고 이렇게 활동해왔던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사과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 협상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은 없었죠. 이것을 어떻게 잘된 협상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 근데요.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이 협상 내용을 미리 얘기를 했으면 과연 동의했을까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은 그런 협상 결과를 부족했던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상당히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 초에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경원 의원이 빈소에 조문을 갑니다. 기자들이 물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지 않은 거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이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차라리 안 갔으면 그냥 안 갔겠거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가서 할머니들의 가슴을 후벼팔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즈음에서 올해 초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과 관련 또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일본에선 격렬히 반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일본 기자가 이 이슈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다. 일본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한국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고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했어요. 근데 회견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나경원 의원의 역사의식 혹은 나경원 의원의 인식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 역사학자 전호용 교수가 글을 올려요. 읽어볼게요. 1909년 12월 매국단체 일진에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여 일본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며 합방청원서를 발표했다. 110년이 지났는데도 원조의 정신은 살아있다. 자, 정리해볼게요. 반민특위 발언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일련의 친일본적 행보, 그 흐름 속에서 선을 넘어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더 우려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친일본적 행보, 친일본적 발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원래 한 편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을 늘리게 됐고요. 다음 편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정치 전반을 정리해볼 생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